자, 부동산 자산관리론 12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 10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그리고 토지이용 규제, 분양가 규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안에는 토지이용 규제 경제적 효과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산세 부과의 경제 효과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현실의 세목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이 재산세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 그리고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임대주택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는 이제 주택 소유자가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소요되는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사용자 비용, 유저스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비용, 그리고 조세비용, 유지관리 비용, 뭐 이런 비용들에서 예상하는 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기를 하면 C는 I 플러스 T 플러스 M 마이너스 G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C가 사용자 비용을 의미하고요. 우변에 첫 번째 항 I 금융비용, 두 번째 항 T 조세비용, 세 번째 항 M 유지관리비용, 거기서 이제 예상 자본이득 G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금융비용,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 우변에 있는 걸 살펴보면요. 금융비용 I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주택대출 상환액, 이것도 이제 금융비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주택을 구입하다 보면 자기부담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부담금의 기회비용까지 합친 게 금융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있는 조세 비용은 T라고 이제 표기를 했죠. 주택의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조세, 그리고 또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친 것이고요. 유지관리비용 M은 뭐 수선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주택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자본이득은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 이걸 보통 양도소득이라고 불러주지요. 그리고 그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예상자본이득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가주택의 어떤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켜서 자가주택 수요를 그림에서 보시면 D에서 DT로 다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균형은 2점에서 2T점으로 변화를 하고요. 주택 매매 시장에서 자가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이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주택 거래 시장이니까요. 주택 매매 시장에서 가격은 P0에서 PT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Q0에서 QT로 QT입니다. 여기 Q1으로 제가 본문 중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잘못 표기했습니다. QT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효과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 소유자의 순임대소득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건물의 유지, 보수,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에 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임대주택 공급 S에서 ST로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 2점에서 2T점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거래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가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택가격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통해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재산세 부담을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좀 경감시키려고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할 때 매각 가격하고 그리고 매입 가격, 매입할 때의 가격 이 둘의 차액을 갖다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는 또 부동산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공급의 동결 효과, 영어로 이제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의 처분을 기피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조세의 귀착 정도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든지 또는 장기 보유와 같은 그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이유가 이 동결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재산세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사용자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 수요를 D0에서 D1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D0에서 D1으로 감소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이 제로점에서 이 프라임점으로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균형 가격은 P0에서 P'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Q0에서 Q'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와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 그리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균형점은 이 제로점에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원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도 D0에서 D1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대폭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감소에 따라 가지고 좀 전에 동결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쇄가 돼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P'이 아니라 P1으로 P0에서 P1으로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택 수요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는 크기는 해당 시장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투기 억제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는데 또는 부과를 했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중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납세 연기로 인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거 이동과 고용을 제한시켜서 생산 요소, 즉 뭐 노동이 되겠죠.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유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는 자가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동결효과가 나타나느냐 또는 나타나지 않느냐, 또는 나타난다라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는 이 세 가지 해당 시장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가지고 동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 강화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상승시키는, 급등시키는 그런 결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유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토지 이용 규제의 효과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이제 용도 지역제인데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구역, 용도 지구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좀 그래프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가지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의 효과도 조금 그래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그래프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금, 조세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규제의 효과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아야지만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짧은 시기에 자율화 기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철폐되었던, 그러니까 없어졌던 시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논문 가지고 이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덕호 모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하고 기존의 주택이 동일한 재화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유형의 주택, 즉 신규로 건설되는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이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은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의 공급 곡선, 그리고 기존의 주택의 공급 곡선, 이 두 가지를 수평으로 합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부동산 경제론 시간에도 처음에 좀 했던 건데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 그리고 시장 공급 곡선은 또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곡선, 그리고 수직선의 형태인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 이 둘을 합쳐놓은 것, 수평으로 합쳐놓은 것이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108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08쪽의 그림이 이제 그림에서 공급 곡선이 첫 번째 특징을 반영한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그 둘을 합친 게 이렇게 처음에 낮은 가격 수준에선 수직선의 형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또 어느 정도의 수량, 주택 공급량 수준 이상이 되면 또 수직선의 형태가 되는 이런 모양 공급 곡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A에서 B까지 이 구간, A점에서 B점까지 이 구간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주택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주택 공급업체들이,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분양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축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없으니까 오히려 손실이 보니까 이때는 그냥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량이 제로인, 그래서 기존의 주택만 공급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B점서부터 C점까지, 여기는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B점 이상의 가격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득이 주택 건설 업체의 이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플러스의 이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즉 가격이 높아지면 신축해서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C점 이상에서는 다시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점 이상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데요.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신축해서 분양하는 주택의 양이, 즉 공급량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인 택지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를 갖다가 전부 다 택지로 이용한다, 즉 주거용지로 이용한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다. 그리고 나면은 더 이상 주택으로 주택을 신축할 그런 이제 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시점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시점 이상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형태, 즉 완전 비탄력적인 모양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덕호 모형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굉장히 제약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D 그리고 공급 곡선,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공급 곡선 S가 교차하는 이 제로점이 균형이고, 그때 균형 가격은 P0, 그리고 균형 공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은 H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덕호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 부분에서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점 B와 점 C 그 사이의 구간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나타난다, 균형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 규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분양가 규제를 도입한다. 이게 상한가격제거든요. 가격 상한제이거든요. 최고가격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이상으로다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보다 아래에서 가격 상한을 정하는 경우가 이제 실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P0인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 P바라고 하는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P바 이하의 가격으로는 P바 미만이죠. P바 미만의 가격으로는 주택을 공급하지도, 주택을 분양받지도 못하게끔 해놨다
그게 이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균형가격 P0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즉각적으로 낮아져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신축해가지고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은 당연히 P 바로다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택의 공급량은 H1밖에 안 되죠. 이게 공급곡선이니까 A, B, C, S가 이게 공급곡선이니까 P바에서 수평선을 쭉 긋고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 이 원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점에서의 주택 공급량 H1만큼만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바의 수준에서는 수요량이 얼마만큼이냐? 요 F점에 나타내주는 요 크기만큼이죠. P바에서 F, 요게 이제 수요량인데 공급량은 E1까지, 즉 H1까지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E1에서 F까지 요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인 P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요 E1F라고 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분양받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요 F만큼 그러니까 P바에서 F까지 수직선에서 F까지 그 거리만큼을 분양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공급량은 H1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규제가 없을 때는 가격이 이런 초과 수요 상태를 해결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데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규제에서는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이 가격의 조정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배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청약 가점제라든지 또는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가격을 대신해서 요 배분을 해주는 분양주택을 배분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양주택은 분양 아파트겠죠. 분양주택은 피바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 수준,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 P0보다 더 저렴한 P바라는 가격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니까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횡재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존 주택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낼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가격은 얼마일까? 지불이사 가격, 수요 가격은 얼마일까? 뭐 이런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H1에서 쭉 따라 올라가 수요 곡선의 높이, 여기 지점이 나타내주는, 즉 H1에서 지점까지의 높이,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 수준, 그만큼까지 그냥 일반 수요자들, 분양받는 수요자들 말고요. 일반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재고에 대해서 P 프라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의 가격은 수요자들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 기존 주택의 가격은 P'이 되고 분양주택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P'이 되고, 그럼 그 차이만큼 결국 뭐겠어요? 분양주택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재고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나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면 P0의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제 규제 때문에 P'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시면 효율성 우리가 총잉여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 E1, G 그리고 E0만큼의 총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존 주택의 가격하고 그리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하고 괴리가 있어서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들은 횡재를 얻는 데 비해 기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좀 예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그 공평성 또는 공평성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총 이어가 삼각형 이원지 이제로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또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주택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횡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회를 좀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청약 가점제라든지 뭐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라든지 뭐 이런 그 추가적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한테 이런 기회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더 많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좀 거주하려고 하는 좀 소형 주택 위주로다가 요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도록 하는 이런 또 규제도 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의 규모를 적게 하는 그런 규제도, 적게 유도하는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피제로인데,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균형 가격은 피제로인데 신규로 건설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그때는 주택건설업체들이 피바라고 하는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 그 분양가 상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을 갖다가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만들 때 필요한 택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낮은 가격에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공급하는, 그래서 공영개발 제도도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뭐 세금을 통해서 또는 뭐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의 효과는 세금의 효과를 정확히 반대로 해놓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마이너스의 조세 또는 뭐 조세를 마이너스의 보조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세의 효과 그리고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